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름철에 많이 생겨나는 저산소증의 4가지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원 가서 가장 잘 낫지 않는 증세이죠. 이 체내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성이 있고, 그 다음 빈혈성, 혈중 염증이 많아서 생기는 빈혈성 저산소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체되어 있는 저산소증이 있고, 혹은 조직에 독성이 생기는 저산소증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것 같아도 그 원인은 한결같이 환경적인 충격으로 생긴 체내 염증 때문입니다. 폐 염증을 손에 빼주면 다 완치가 가능해집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이미 지금 저산소증으로 코에 산소 고압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이번 199번째 이야기는 저산소증 편입니다. 이 저산소증이 만병의 원인이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악은 175쪽에서 211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저산소증의 4가지 원인이 질병을 만듭니다. 산소가 결핍되어서 산소통을 코에 꽂고 있는데도 지금 답답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네요. 첫 번째, 이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증은 몸의 조직이나 세포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거나 설령 공급이 된다 치더라도 세포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조직의 기능장애가 곳곳에 발생해서 다양한 후유증세와 질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발병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저산소성 저산소증입니다. 즉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고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죠. 네 번째, 빈혈성 저산소증은 폐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섭취한 적혈구의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해주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못할 때 발생을 합니다. 지금 얼굴이 아주 창백하고 땀에 흠뻑 젖어 있네요. 다섯 번째, 정체성 저산소증은 혈액 자체와 산소량은 정상 수준이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직세포까지, 즉 미토콘드리아까지 산소가 도달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그 다음 조직 독성 저산소증은 폐, 혈액, 혈류 이런 것이 모두 정상이라 세포 앞까지 산소를 완벽하게 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산소를 흡수하여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이 4가지의 발생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들은 병원에서는 완치가 매우 힘든 질병입니다. 수순대로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적으로 생긴 폐 염증을 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빼내서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 다음으로 쉬운 게 폐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산소성 저산소증은 폐 질환과 염증 때문입니다. 할머니도 역시 지금 가슴이 답답하고 저산소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 이미지네요. 첫 번째, 저산소증은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 자체가 매우 부족하여 혈액을 공급하려고 심장 박동수가 자꾸만 더 뛰게 됩니다. 온몸에 빨리 보내야 되니까 심박수가 자꾸 80회, 90회, 100회 막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대기 중에 산소 농도 저하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흔히 우리가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면 생기는 고산병, 혹은 실내 환기가 되지 않아서 산소가 부족한 밀폐 공간, 혹은 불이 났다, 화재 현장 등에는 이 공기 중에 산소 분압이 매우 낮은 곳이므로 이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세 번째, 호흡기 질환으로 폐 기종은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 폐포를 지탱하는 섬유가 파괴되어 폐포가 제 기능을 못하여 생기는 질환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번째, 보통 이 숨을 들이마실 때보다 뇌 쉴 때 공기가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폐활량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좋은 호흡 보면 시원할 때마다 숨을 입으로 무조건 길게 내쉬면 개선이 됩니다. 내쉬는 숨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내쉬는 숨은 반드시 입으로 내뱉어요. 코로 내뱉으면 코가 중독됩니다. 다섯 번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혹은 급성 중증 폐질환, 심한 폐렴, 천식 등 폐에 관련한 질병은 흡파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즉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병인데, 심하면 손끝이 새파랗게, 입술이 새파랗게 청색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가 푸르다 이러면 이미 저산소증 현상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저산소성 저산소증은 우리 폐가 상복부 이만큼 큰 게 좀 폐죠. 여기에 4,500에서 6,000ml 정도의 폐활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환경적인 충격으로 이 폐포 안에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각질, 염증, 지질, 노폐물 등이 이렇게 폐포를 막고 있어요. 이렇게 폐포에 있는 것을 막고 있으면 이게 바로 문제가 되죠. 폐의 10%만 살아있어도 숨쉬는데 지장이 없어요. 90%가 있는 독소, 염증, 지질, 노폐물로 가득 차 있어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바로 폐입니다. 일곱 번째, 한편 기도가 폐쇄되어 이물질이 목에 걸리거나 질식사고로 인해 숨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이 보통이 혈중산소포화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혈중산소포화도는 정상은 95% 내지 100%가 돼야 되고, 낮은 범위는 90에서 95, 위험 범위는 90 미만인데 8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장기의 손상 및 뇌가 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침해나 파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심장은 더 빨리 산소를 보내려고 빠바바바바바 뜁니다. 즉 100회를 넘어서고 110회를 넘어서고 심하면 120회도 막 넘어서는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빈혈성 저산소증은 폐포의 염증과 산소 부족입니다. 첫 번째, 빈혈성 저산소증은 폐에서 산소를 흡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온몸으로 운반해주는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의 수가 부족해서 이 모세혈관에 염증으로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이 제 기능을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 빈혈성이에요.
이럴 때는 내압이 높고 얼굴이 막 창백해지고 어지럽죠. 이 철분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닙니다. 체내 염증만 빼내면 빈혈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 심한 빈혈 상태에 빠집니다. 체내 염증이 너무 많아 상대적으로 적히고 수치가 염증 수치만큼 숫자가 줄어들게 되죠. 즉 헤모글로빈의 양이 부족하여 산소 운반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철분보다는 염증을 빼내면 철분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또 한편은 일산화탄소의 중독입니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이 일산화탄소가 몸에 들어왔다 그러면 저절로 산소 부족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대신해서 일산화탄소와 더 빨리 결합해 버려서 조직세포에 산소를 넘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환기가 안 되는 실내나 텐트 공간 안에서 장작불을 절대 피워서는 안 되겠죠. 연탄을 피우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여섯 번째, 그런데 신기하게 이것을 극복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죠. 이 일산화탄소와 김치 국물에 있는 초산, 즉 아세트산은 화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옛날에는 연탄가스나 일산화탄소로 의식을 잃으면 시원한 김치 국물이나 동치미 국물을 떠 먹였습니다. 왜? 무 속에 제일 많아요. 채소에도 있지만 아밀라제가 위장과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소화효소 작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온몸이 지금 의식을 잃었지만 이 위장 대동맥부터 속을 살려서 생명을 살리는 기술과 과학이 바로 이 동치미입니다. 현대 의사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아세트산하고 일산화탄소는 반응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 망가져 있는데 속을 살려서 의식을 살려서 대동맥국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장과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효과로 인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온 가족이 연탄가스 채워서 전부 뻗어 있을 때 옆집 아줌마가 동치미 국물을 떠먹여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화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속을 살려서 몸 전체를 살리는 방법이 바로 동치미 국물, 무의 아밀라제 성분이 소화효소를 만들고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요. 일곱 번째, 따라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가 있다면 119로 먼저 연락을 한 후 그 다음 속을 뚫어주는 김치국물을 떠먹인 후 또 이동하면서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으로 염증과 일산화탄소가 빠지도록 따기를 해주면 응급조치가 되겠죠. 그렇게 가서 병원에 가서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면 살릴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김치국물 안 먹이고 안 따고 그냥 가보세요. 가는 길에 100% 거의 죽게 되죠. 네 번째, 정체성 저산소증은 순환장애가 그 원인입니다. 얼마나 가슴 압통이 크겠습니까? 심장도 빠르르 뛰고 있겠죠. 첫 번째, 정체성 저산소증은 혈액 자체와 산소량은 정상 수준이지만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직까지, 즉 세포인 미토콘드리아까지 산소가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국소적으로 혈류 차단이 원인으로 저체온 부위나 염증이 많이 쌓인 부위, 혈전, 피떡으로 동맥, 정맥이 막혀 있거나 동맥 경화로 인해서 특정 장기나 조직, 뇌경색, 신경경색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 발생합니다. 세 번째, 전신적 혈류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이죠. 체내 염증이 많으니까 심장 박동수는 점점 높아지고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심부전증이나 혹은 코피를 대량으로 쏟는다, 혹은 대량 출혈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혈압이 곤두박질 치는 쇼크 상태가 일어나고 전신의 세포로 피가 돌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네 번째, 이 정체성 저산소증은 체내 염증으로 막힌 곳이 너무 많아서 심장의 박동수가 점점점 빨라지다가 결국은 이것이 심장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결국 이 염증 지수가 점점점 더 확산되고 많아지면 백혈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잠을 충분하게 잤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사람은 내가 환경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내가 만들어낸 체내 염증을 반드시 혈류순 따위로 염증을 빼내야만 잠도 잘 자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져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심장병이나 백혈병은 손 따기만 하여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인데도 아직도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수순대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중 어쩌다 살아남은 사람은 스스로 면역 기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 조직 독성 저산소증입니다. 첫 번째, 조직 독성 저산소증은 폐나 혈액, 혈류 모두가 정상이라 세포와까지 산소가 완벽하게 배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흡수하여 에너지를, 즉 ATP를 형성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즉 독성 물질의 중독입니다. 농약 속에 있는 시안화합물, 흔히 청산가리라죠. 이런 일부 독극물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효소, 호흡 효소를 마비시키고 죽게 만들어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다 죽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로 인해서 세포가 눈앞에 있는 산소를 미토콘드리아가 전혀 쓰지 못하고 결국은 세포가 굶어 죽게 되는 질병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저산소증은 첫 번째가 숨을 쉬는 주변 환경이나 폐의 염증 문제로 생겨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염증이나 혈장으로 막혀있는 피를 운반할 능력의 문제가 생긴 것이고 세 번째가 환경적인 충격으로 염증 지수가 높아 혈액순환의 문제가 생긴 것이고 네 번째, 농약이나 독극물로 인하여 세포 자체의 기능이 고장난 상태가 됐을 때 흔히 우리가 이것을 저산소증 질병이라 하죠. 이 이미지도 지금 갑상선이 붓고 얼굴이 붉게 홍조가 띄고 있죠. 다섯 번째, 자, 조기에 저산소증 발견을 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가 손상이 되죠. 뇌압이 높아서 저산소증으로 자꾸자꾸 뇌의 기억력 상실부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원인에 따른 염증을 빠르게 빼내어주는 처치가 필수적입니다. 손따기 하세요. 바로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그러므로 내가 만든 저산소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체내 염증은 무조건 손끝으로 보내요. 손으로 먼저 염증을 보내기 때문에 손에 있는 염증을 빼내면 온몸의 염증이 주르륵 함께 빠지기 때문에 내 몸 안의 염증이 함께 전체가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3의학 혈류손따기의 핵심이에요. 여섯 번째, 그럼 저산소증 예방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산소증 이 딸점은 폐를 집중적으로 살려내는 딸점입니다. 첫 번째, 저산소증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기본 1차 딸점입니다. 초기에는 이 따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폐를 살려내기 위하여 다사, 속 위장을 움직여주고 나사, 폐의 염증을 빼고 B2,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목을 폐포를 살리고 그 다음 나, 이 폐압을 낮췄습니다. 그 다음 가,
발 쪽으로 피를 쭉 내려서 뇌압을 낮췄습니다. 목과 기관을 살려줍니다. 요 6가지예요. 요거만 따면은 저산소증에서 1차 응급조치는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이 땄는데 피가 나오는 것 같지만 나사죠. 정맥혈관을 피해서 따주면 됩니다. 자, 피가 나오는 것 같지만 이 피 속에 이미 농백혈, 염증, 지질, 림프액 등이 그림과 같이 함께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빼주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미지처럼 이런 농백혈이 나온 부위는 3일 정도 지난 후에 한 번 더 따주세요. 일주일이 기니까 그 사이에 한 번 따주고, 자, 2차 따기는 일주일 후부터 기본 손따기를 서너 차례 해주면 완벽하게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뭐 한 달 안 걸려요. 자, 이때 왼손, 이 왼손을 땄다. 왼손을 따면 오른쪽 폐가 숨이 쭉 깊게 들어갑니다. 이때 왼손 따기를 끝낸 후 7분 후가 되면 오른쪽 폐에서 아랫배까지 숨이 깊게 쫙 들어간 느낌 나요. 반대로 오른손을 따고 나면 반대 왼쪽 오른손을 따고 나면 왼쪽 폐가 숨이 쭉 깊게 들어가고, 그 다음 반대편 따고 나면 반대편 발목을 대니까 발목이 팽팽 돌아갑니다. 그 다음 갑자기 눈이 시원하게 잘 보이고, 왜? 뇌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눈이 시원하게 잘 보이고 냄새도 잘 맡겨지고 머리가 아주 가볍게 됩니다. 이것만 따도 그래요. 그래서 손의 반대편 쪽 폐가 살아나게 됩니다. 6번째, 손을 따고 나면 이제 폐활량이 정제되어 숨쉬기가 편하고 저산소증의 문제가 호전되는데, 문제는 호전되려면 속에 나쁜 것, 지질, 농백혈, 염증이 다 빠지려면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려면 목의 기관에 선모작용에 의해서 기침이 나게, 목이 간직할 때 기침이 나요. 이때 기침이 나올 땐 폐 속에 나쁜 것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절대 약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 빠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자, 7번째. 이 병원에서는 매우 고치기 힘든 저산소증이나 본 영상에서는 손따기로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백혈병 고치기가 제일 쉽고 두 번째가 폐예요. 그래서 손따기로 저산소증, 숨참, 폐의 문제를 쉽게 치료하는 치료 핵심이 되어서 저산소 쪽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코드 좀 치고 안 믿는 사람 많죠. 인연이 닿으면 살 수 있고, 닿지 않으면 아무리 산 사람이 있고 좋은 약이 있어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연이 닿는 분이 많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주제가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내가 만든 진료는 내가 고쳤다. 다음 199번째 이야기는 백반증입니다. 이 백반증의 원인과 면역력,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반증은 면역력이 부정적으로 실종된 상태입니다. 흰 부분은 면역력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치료가 매우 힘들고 긴 시간 동안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아주 무겁고 힘든 주제를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좋겠죠.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위 잘 나시기 바랍니다.